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멜경제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 9명이 모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 기사를 크게 싣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만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최순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버럭 질문, 어버버 답변이다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나와 있는 총수들에게 망신 주기식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오늘 기사에 실려 있더군요. 이에 대해서 총수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많아서 어버버 답변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어쨌든 이를 TV를 통해서 지켜봤을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은 순실하잖아라는 얘기로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성으로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다. 순실하다는 뜻은 순직하고 참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평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담담하게 가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서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탄핵이 돼도 헌재 판결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밑에 글씨입니다. 이젠 무섭다. 꼭두각시 인형이 이렇게 죽어있는 인형이 이렇게 딱 벌떡 일어나는 그걸 아마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더 올려드릴까요? 어제 한겨레 신문과 SBS가요. 대통령이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당시에 쪽머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만평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날 그 시간 90분 올림머리를 했다라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만평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친박 너마저 빠져나가느냐. 탄핵 반대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 쪽으로 기우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재벌 총수들에게서 청문회 스타인 것처럼 하지만 쪽지가 건네진 것이 확인이 됐죠. 쪽지의 내용은 글쎄요. 이완영 의원이 과연 의원인가, 청문위원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청문회 장면부터 좀 잠깐 매일경제 통해서 보겠습니다. 청와대 기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는 게 어제 재벌 총수 9명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은요. 정경련 해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라고 했을 때 반대의 의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찬성 쪽, 또 손경식 CJ 회장도 역시 정경련 해체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창수 정경련 회장, GS그룹 회장인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구본무 LG 회장도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청문회장에 등장했던 재벌 총수들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조직 안에 누구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정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이크 입에 대고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연락했던 거는 전화가 아니고 좀 만나자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그러던가요?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군부 정권 때나 그럴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그게 예, 어제 TV를 통해서 청문회를 지켜봤던 우리 국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재벌 회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 과거 군부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시계의 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거죠? 옛날로 군부 정권 때로?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송경식 회장 같은 경우는 저 문제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이게 전화 통화한 것이 예. 녹취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신문에 나온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부인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건 예. 뭐 조원동 전 수석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총수가 저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만나서도 또 그 얘기도 했다. 저 얘기 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조원동 전 수석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은 이제 대통령 VIP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으니까 VIP 대통령이 어떤 특정 재벌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부터 경영권에서 손 떼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한 건데 그동안 나온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예.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 아니겠느냐 이런 예. 추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특검 같은 것을 거치면서 또 보다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국민이 좀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재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정권은 또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여전히 이렇게 정경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지금 구본무 회장 얘기도 그렇고 허창수 정경련 회장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아무리 대기업 재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거절했다가는 회사가 진짜 해체되거나 난리가 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익 실현이 그 최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그 이익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 한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예.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비로 비춰지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 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28년 전 그 장면하고 오버랩돼서 굉장히 예. 좀 마음이 씁쓸했는데요.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기업이 잘못했다, 정치권이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 28년 전에도 그렇게 총수들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기금을 불법적으로 모았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지금도 똑같은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권이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런 활동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한 번 했습니다. 정경 해체가 화제가 됐을 때 이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정부가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 예.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의 예. 자성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 이후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제그룹, 그다음에 고려합섬그룹, 뭐 신동아그룹, 대우그룹 뭐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뭐 경영을 잘못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재벌들은 왜 이게 사라졌는지 이분들은 지금 전부 다 정권에 밑보여서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건 뭐 물론 앞으로 역사적으로 좀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재벌 총수들은 정권과의 갈등으로 사라진 그 재벌들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걸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걸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28년 전에도 저는 그 당시에 50 청문회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변화된 것을 느꼈어요. 정경 유착의 방식에 변화가 있구나.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군부의 군합발이 두려워서 사실 강요회에서 내거나 아니면은 먼저 찾아가서나 내거나 예. 그랬어요. 근데 어제 청문회를 가만히 보면은 기업이 상당히 일정한 부분 거절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절하지 못한 곳은 상당히 자기들의 이해관계 예. 어떤 뭐 인허가나 아니면 불투명한 경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어제 신문에 주로 타이틀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강제 모금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좀 상당히 자신들이 제3자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 좀 강요죄 예.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과 시스템, 민주주의는 굉장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이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은 거꾸로 뒤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총수를 바꾸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입니다. 잘못된 일이며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유라 씨를 지원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고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와 정경련 탈퇴는 현장에서 파격적으로 즉각적으로 결심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CJ 송경식 회장이요. 청와대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조원동 수석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차은택이가 찾아와서 CJ그룹이 하고 있는 창조혁신의 센터장을 맡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CJ 쪽에서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원동 전 수석이 전화통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까지 뭐 제가 안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늦으면 진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오히려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하시는 거죠. 아니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저한테 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차은택이 누구길래 CJ그룹이라는 민간그룹에서 핵심적 역량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핵심 사업에 또 핵심 보직을 달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것이 이미경 부회장의 문제와 또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조사할 때 당연히 문제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원동 저 수석의 이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 녹취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조원동 수석 스스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둘러서 얘기를 했다거나 조금 일부 부인하는 내용을 했으면 검찰 조사나 이럴 때서 특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실제로 송경식 회장으로 지금 추정되는 저 분이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VIP 뜻이 맞냐? 맞다. 그럼 직접 들었냐? 직접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추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것이고 그럼 특검은 그걸 확인할 겁니다. 과연 차은택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친분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그 배경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으로 보면 사실 그 조원동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제 취임 초기니까 2013년 정도가 되고요. 차은택이 이제 이 CJ가 추진하고 있는 퓨처밸리를 한 것은 이제 그 이후니까 뭐 직접적 연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실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CJ 문화 사업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사람을 심어 넣는다 이런 수순을 밟은 거거든요. 그리고 KT에도 분명히 이 대통령의 뭐 최순실의 뭐 측근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누군가를 또 임명해달라고 중요 이제 광고 담당 쪽 임원을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포스코도 광고 대행사를 강탈하려고 했고 그 대기업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뭔가를 꾸미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자꾸 그거는 이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대기업에 자기 사람을 심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부탁을 해서 광고를 받거나 해서 자기 치부를 하려고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려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완전 좀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그 실제 또 이유가 됐던 것도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차은택 관련은 차은택 씨가 개인적으로 했던 치부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경 부회장 쪽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한간에서 지금 추측하듯이 뭐 영화 광해나 변호인이나 뭐 왜 자꾸 이런 좌파 성향의 그 영화를 계속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그 신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이런 걸 계속 만드느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 안 고쳐지니까 자꾸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그걸 총괄하고 예.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경 부회장이다. 아 그러면 이게 자꾸 안 고쳐지는데 결국 이미경 부회장을 아웃시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월간조선 편집하고 있을 때인데 CJ 측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 영화 지원하지 않는다. 그걸 좀 써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좌파 영화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문화 융성이라는 걸 핑계로 어떤 기업들을 장악해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짠 건 아니고 아니 그럴 초창기에는- 수가 없는 게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처음 문화융성 의원이 된 게 14, 15년 그렇죠. 14년 8월 뭐 이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임 초기하고는 상관없이 취임 예. 초기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권 초기에는 예. 그냥 대통령이 CJ그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차은택과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을 침투해 들어갔다. 이렇게 근데 보는 게 우리가 맞아요. 이제 그렇죠. 영화 예. 같은 거 보면요. 서로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CJ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예. 뭐 당해서 그렇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문제가 있었지만 CJ도 당시에 이미경 회장이 여러 가지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CJ 그 회장이 예. 당시에 배임입니다. 배임으로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함께 고려되는 거예요. 예. CJ가 좀 깨끗하게 투명 경영을 했으면 그런 압력에 굴복을 안 했었어야죠. 그러나 CJ 회장 문제와 부회장 문제는 좀 다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차은택이 뭐길래 CJ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 요직, 그것도 혁신 센터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문화부 1급까지 간 것도 참 모자라서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의 얘기인데요. 안종범 수석이 고영태 친척에 대해서 인사 청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은택과 고영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뒤를 봐주고 있는 최순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전방위로 예. 이들의 행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순실보다는 차은택이 더 힘이 센 거 아니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비가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골프백에서 사과 상자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까지 하는데 예. 흔히들 그 가장 효과적인 로비가 이제 사람을 잘 심는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차은택 씨 같은 예. 경우에 문화를 도구로 해서 사람을 심어서 대기업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있지 않느냐. 이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참 예. 힘들다. 그래서 뭔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전략적 그림을 큰 그랜드 프로그램을 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CJ 송경식 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접 그 조원동 수석을 만났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경 부회장에 예. 대한 부분들이 퇴진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상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 소유감이에요. 탄핵감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헌법 126조로 정면을 위반한 거거든요. 예. 국방상 또는 경제상 아주 간절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사기업에 대한 예. 경영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정면을 위배했다는 부분에서 정치권이 너무 아직까지도 30년 전, 40년 전 예. 그 상태에 그대로 답부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예시로 증명하는 거다. 모르겠습니다. 정치권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뒤로 돌아온 건지 과거에 뭐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뿐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이 권력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 3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간 기업의 총수를 교체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퇴 압력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어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6월경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인 고영태의 친척 고를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제가 받지를 않고 우리 대표이사한테 부탁을 요청을 해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지점장으로 발령하고 난 이후에 이 고가 산해 성폭 성추행 관련 연루가 돼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과 관련돼서 안종범 전 수석이 구명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대표이사 보고에 의하면은 요청을 했지만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뭐 위원장직 사퇴 압력 얘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영태 측근을 친척을 이제 입사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CJ 그룹도 마찬가지고 조양호 회장도 마찬가지고 각 개별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대통령은 이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랑 이재원 대표를 불러서 탄핵에 담담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그 인식을 기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인 자체는 아직도 탄핵에 들어가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다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렇게 지시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직접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어제 재벌총수 회장들이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한결같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냈다라고 믿는 그런 주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1988년 꼭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정주영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시절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이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여지껏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태껏 그랬다. 저게 1988년이거든요. 근데 2016년에 똑같은 답이 지금 이제 정경률 어제 총수회장 여태껏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사태의 진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변화되는 측면도 봐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이 모 의원이 그 쪽지로 노령이 되신 분들은 먼저 보내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재벌들이 국회에도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규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 있다고 치는데 그때는 저때는 분명히 완전히 국회가 바지저고리 했지만 지금은 바지저고리는 아니고 상당히 스타킹 정도는 되죠. 그래도 이때하고 이때의 기업과 권력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의 기업과 권력의 관계랑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28년 근데 저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진전은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K가 그 80억이라는 거를 결국은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나 아니면 그 CJ도 뭐 이미경 부회장을 그 결국은 미국으로 떠나긴 했지만 그게 한 1년 반 정도 동안 그래도 뭔가 갈등 관계를 해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진 같은 경우도 그 제주지점장으로 발령해달라는 거 발령해서 나중에 뭐 성추행 문제, 사내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퇴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복직시키라 하는 걸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런 점을 보면. 과연 28년 전 저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거절을 못했을 겁니다, 기업. 그러면 지금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과거 그 당시 전두환 정권과 비교해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민주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죠.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비해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가 기업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앵커께서 분명한 논점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강제로 무조건 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도 사실은 그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버물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 시절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더 컸었죠. 저는 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들이 기업 총수들 앞에 예. 놓고 호통도 치고 여러 가지 충문도 했습니다만 예. 저분들이 과연 개인으로 만났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어떤 태도를 예.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림이 바뀌지 않았다. 예. 뭐 조금 바뀌질 수도 있다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권력이 가장 발휘가 제일 쉬운 것이 결국 규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은 그 권력의 힘을 배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늘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예. 볼 수가 있죠. 자, 아버지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재계 대표단체가 결국 그 딸이 해체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좀 크게 뽑았습니다. 원래 정경련이라는 이름은 1961년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경제 재건 촉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을 날렸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하던 그 시각 정오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강남에 있는 한 미용실 원장을 부릅니다. 평소에 이제 대통령이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불러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경이 선체 진입도 못한 시점이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선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시점이었습니다. 자, 남은 5시간 30분의 의무는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이 한겨레 신문 보도 외에요. SBS 신문도 SBS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좀 했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겨레 신문 보도는 낮 12시에 청와대에서 미용사 정모 씨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SBS가 어제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오전 10시쯤에 대통령이 머리를 만든다. 그러나 3시 전쯤에 머리를 너무 단정하니까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모 씨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는 좀 차이가 있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다 틀렸다. 3시 정도에 대통령이 경호실에다가 중대본을 가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만졌다. 그것도 고작 20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조금 하나씩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은 오후 12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미용사를 불렀으니까 미용사가 청와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 1시에서 3시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1시간 반 정도를 이 유경수 여사 머리 스타일로 만드는데 소비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SBS는 그게 아니다. 오전 10시쯤에 이미 그 미용사가 와서 대통령 머리를 다 만져줬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3시 전쯤에 다시 미용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는 이상하네요. 예,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용사가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둘 다 틀렸다. 오후 3시 넘어서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20분 정도 머리를 만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다 달라요. 저는 뭐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맨 밑에 있는 청와대 의견만 안 보면 한겨레와 SBS 거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용실 원장이 연락을 받는 거는 뭐 10시쯤 10시 언저리였고 SBS 추측대로 그리고 가서 머리를 만지기 시점은 한 12시부터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겨레와 SBS의 보도가 상충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관련돼서 청와대는 어쨌든 내놓은 부분에 만약 한겨레와 SBS의 보도가 맞다면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이때까지 4월 16일 날 외부 출입 인원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왔다고 지금 또 본인이 입을 말을 번복한 거 아닙니까? 뭐 미용사도 보안 손님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도가 맞다면 12시쯤에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11시 20여 분쯤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선체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부터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1분, 2분에 따라서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충분히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리를 만졌다는 것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럼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올림머리 해놓은 곳을 풀어 헤치고 있었던가 이 두 가지로 좀 가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 보도는 12시쯤에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였으니까 1시쯤에 도착을 해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시 중대본에 나타났던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 보면은 흐트러져 있어요. 자, 저것만 보면은 한겨레 보도보다는 SBS 보도가 더 맞을 설득력 있는 가능성이 것 같네요. 많죠. 예, 올림머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단정한 머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그 SBS 보도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 사실은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머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월호 사태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머리를 그대로 하고 중대본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너무 아니었겠습니까? 단정한 상태로 가기는 미안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이제 그 뭐 어떤 평복이 아니라 저런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민방위나 뭐 이럴 때 있던 저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저 옷을 입고 올림머리를 하는 건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 상황에도 안 맞으니까 저 상황에 맞게 머리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약간 좀 푸스스하게 예. 이렇게 해서 갔다는 SBS 보도가 더 신뢰가 갑니다. 근데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5시 넘어서 중대본에 도착했을 때 머리 스타일은 흐트러진 머리였으니까 일단 SBS 보도가 맞다고 치고요. 네. 저 와중에 굳이 머리를 흐트러뜨리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얘기 드리면요. 버선발로라도 달려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방송에 비칠까, 왜 사람들에게 비칠까를 염려해서 대통령이 머리를 이렇게 미용사를 불러서 다시 흐트러뜨릴 정도로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 앞에 부분을 제가 막 확인하면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했는가? 아니, 그보다 더 예. 중요한 거는 앞에 부분 저는 SBS와 한겨레가 다 맞을 수 있다 봅니다. 왜? 대통령 머리 스타일을 제가 보면 많이 관찰을 안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오래 관찰을 했거든요. 예. 제가 이 만평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림머리가 딱 한 스타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오전에 평상적으로 했던 스타일하고 예. 오후에 외출하기 위해서 했던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그럼 저것도 올림머리의 일종인가요? 네, 예, 올림머리 예. 일종인데 그래요? 다르게 고치면서 조금 흐트렀을 수도 있다. 저는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이 하루 전날 국무회의를 주관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세월호 당일날 갔던 모습인데 뭐 차 의원님 말씀도 좀 둘다 비슷해요. 올림머리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입니다. 아니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사를 딱 보면요. 예. 수요일 날은 외출을 안 한대요. 이날은 보통 수요일 날은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외출 안 하는 형의 어떤 올림머리 간단한 올림머리를 했을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외출을 위해서 1시에 다시 시작한 거는 아마 외출용 머리를 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요지는 뭐냐 한겨레하고 SBS 그럼 다 맞아요. 오전에 한 번, 예.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알겠습니다. 저도 예, 그 의견 좀 부분까지 넘어가니까 또 동결하는데요. 복잡해지네요. 동결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그 수요일마다 공식 일정이 없었다고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방금 공식 일정이 없다는 것은 외모로 그렇게 다듬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예. 관제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미용사가 오전에 들어갔다. 오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만지고 왔다. 이런 부분은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러니까 허트를 오전에 굳이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외부 일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12시나 일정이 1시쯤에 없으니까 만났을 굳이 때, 예. 왜냐 그러면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예.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관제 안에 그 미용실이 있거든요. 관제 안에 미용실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트러진 머리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흐트러진 머리를 만졌다는 말이 좀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정한 머리를 흐트러뜨렸다. 네, 흐트러뜨렸다. 흐트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보면은 저는 뭐 미용 전문은 아닙니다만 그림상으로 보면은 흐트러진 머리가 지금 스프레이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정이 돼 있어요. 예. 만약에 진짜 부지부식간에 황망한 마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저런 어떤 차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건 흐트러지게 만들었다고 인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스프레이로 고정을 했거나 그런 형태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용사가 오후에 들어가서 시간이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들어가서 머리를 만진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근데 어제 공개된 그 미용실 관계자의 육성을 보면은 그 관계자는 분명히 머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제 육성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약간 이제 SBS 보도에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SBS 보도도 그렇고 오후에 1시 넘어서 3시 사이에 또는 청와대 해명까지 간다면은 3시 20분 사이에 대통령은 머리를 만지고 계셨다는 뜻이 돼요. 그게 뭐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든. 그러나 그 시간이면 이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상당수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고를 받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만지지 않으면 절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평소 습관을 생각한다 쳐도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과연 대통령이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게 옳은 일이냐. 한째 이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간 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바로 안 간 것만으로도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딱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 떨어지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배가 심각성을 몰랐다. 그렇죠. 심각성을 세월호 모르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죠.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구두, 유선 보고도 받았지만 몰랐다. 그리고 그 우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못 하신 거예요. 당장 배에 갇혀 있는 아이들보다 자기 머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에 요즘 뭐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새끼가 물속에 그렇게 빠져 있으면 맨몸으로라도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청와대 해명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중대본에 경호팀이 먼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걸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히 없으니 뭐 서면 보고를 받고 서류 검토를 하면서 상황 체크를 하면서 그 시간에 머리를 같이 만졌다는 게 청와대 해명이에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라고 지탄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 머리를 만졌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 세월호 발생 사건 시간이 오전 8시입니다. 8시에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그에 대한 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7시에 머리를 만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8시 이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틀어져 있는데도 그 머리를 만지는 그런 평안함을 보였다. 이건 사실상 대중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오전에 머리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20분 정도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는 거는 가기 위해서 경호적 절차를 밟는다든가 또는 그래도 국민 앞에 나서는데 약간의 뭐 업무무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듬어 간다. 이건 대통령의 PI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20분 정도 머리를 맞추고 갔다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용사가 이미 오전에 갔다 오후에 갔다 이런 그 방문했다는 부분이 머리를 만졌다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요. 대통령이 오후 3시에 경호실에 내가 중대본을 갈 테니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만진 거니까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해명이 따라가면. 만약 다 맞는다고 하면.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이 미용사가 3시 2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한겨레 신문 보도나 아니면 SBS 보도는 다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틀리죠. 그렇죠. 3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실제 그 1시간 정도 있었다는 얘기는 그 시간 내내 머리를 만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게 한 20-30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정말 한겨레 보도와 SBS 보도를 부인하고 싶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입증하려면 자기네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기록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깔끔하게 해소되고 저는 이제 오전에 머리를 만졌던 부분도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굳이 따지려면 뭐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오전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11시 반에 안보실장이 그 배 안에 뭐 300몇 명이 갇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전에는 상황 보고가 뭐 우왕좌왕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는 뭐 상대적으로 비난의 강도는 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보통 여태까지 해명할 때 자기들이 볼 때 자신 없는 거는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고 아닌 부분만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해명도 오전에 머리를 만졌고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만졌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 안 해요. 3시부터 20분 동안 만졌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추측이 되는 게 그러면 3번 만졌네?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3번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보는 것보다는 저처럼 보는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청와대 해명도 맞고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SBS 보도도 맞다라고 전제하면 정말 차 의원님 말처럼 3번 만졌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루에 오후에 3번씩 머리 만질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셋 중에 뭔가 진실이 하나 있겠죠.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대표 시절에 미국 갔을 때 있죠. 그 올림머리 때문에 그 뭐죠?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못했어요. 이 핀을 몇십 개 되는 핀을 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올림머리에는 상당히 신경 쓰신다. 유경수 여사 닮은 올림머리에.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도대체 때 그 머리 스타일이 예. 머리 스타일이 뭐길래 그 다급한 오후 시간대 세월호가 침몰하고 긴급한 보고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간에 머리를 만지고 계셨을까? 저는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평소 이제 쭉 인생을 살아왔던 이제 스타일 습관이니까 그거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보고를 물론 대통령에서 다 직접은 못 하더라도 보고를 받으면서 머리를 할 정도로 이게 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령 물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는데 의전이 필요하고 관련된 뭐 매무새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거 안 했다고 뭐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사태 처리하려고 나온 대통령 욕하겠습니까? 일단 급하니까 맨몸으로라도 나와서 머리가 흐트러져 있든 뭐 머리가 자르던 도중에 나왔던 그거 하는 것을 더 그게 이제 조대진 변호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차명진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이 쪽머리에 있는 핀을 못 뽑아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못 탈 정도라고 보면 내려서 이제 돼요. 미국으로 못 들어갔어. 아니 그건 이제 또 별개의 얘기고 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는 준비가 필요해요. 경호상의 문제나 뭐 그러면 저기 가서 혹시 내가 뭐 그 경호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알면서도 그냥 무조건 일단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 사전에 뭐 30분 내지 1시간 전 정도에 경호실이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설명이 맞다면 3시에 준비 지시를 했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5분 거리라니까 중대본이 5분 거리니까 그때부터 중대본에 가서 여러 가지 경호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하고 있는 시간에 대통령이 뭐 머리도 만지고 보고서도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를 청와대가 그렇죠. 3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3시에 중대본 가겠다라고 경호실에 지시를 내렸고 그 사이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만지면서 세월호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됐을 일인데 청와대 해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경호실 경호차장 이영석 차장은요. 분명히 세월호 당일날 그 관원장교가 가글을 갖다 준 거 외에는 그 누구의 외부인의 출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부 근무자의 증언이나 남겨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지를 불문하고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호실장을 대신해서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분, 경호실 차장입니다. 서열 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아마 오셨을 텐데 저분 입에서는 분명히 남녀든 누구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루 만에 외부 미용사가 들어왔다는 게 하루 만에 청와대에서 해명 자료로 나왔어요. 저희 얘기는 분명한 위증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완전 위증이죠. 완전 위증이죠. 위증이 되는 거고 결국 뭐 경호실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혹시 보안 손님이었나요? 미용실? 근데 이 보안 손님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경호실과 부소실과 사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안 손님은 역대 대통령마다 다 다릅니다. 뭐 현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 손님이 뭐 최순실에다 이렇게 국한이 됐고 또 뭐 미용실까지 포함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손님에 대한 부분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일정이 기록이 될 경우에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사전에 케어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에 대한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때도 미용실에 대한 이용은 이 부분은 상주를 했습니다. 롯데호텔 지하에. 근데 이제 여성 대통령하고 남성 대통령이 좀 다르죠. 여성들은 머리 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타일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관제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또 여자분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상주하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미용실 원장도요. 그냥 일반 평범한 머리 자라는 원장이 아닙니다. 이걸 좀 봤더니요.
이 역시 최순실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최순실 소개로 2005년부터 대통령을 머리 손질해주던 사람이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은 전속 미용사로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어도 되는 일인데 어찌됐든 최순실 소개로 2005년부터 대통령 머리를 만져줬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미용사까지도 비선 손님이어서 청와대 경호실에 통보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해가지고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몰랐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명히 저때 머리를 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위증이죠. 재판할 때요. 재판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당사자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많고 해명할 시간이 많았는데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 듣고 나서 정리해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장도 짜증냅니다. 왜 그 얘기 중요한 얘기를 왜 마지막에 하느냐. 똑같거든요, 경호실 차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보도로 인해서 또 있어요. 위증이 또 있는데 이것이 팩트입니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시 15분인가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는데 저 보도에 의하면은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미 11시 15분에 알았던 거죠. 그거는 이미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10시 좀 넘어서요.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유선으로 해경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게 되죠. 상당수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구조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아마 오전쯤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쭉 그동안의 언론 그러니까 보도에 저걸 내려야죠. 그러면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인터넷에 올린 거. 거짓말이. 그건 뭐 남의 방송사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은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분명히 그때 외부인의 출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사실 요 세 가지를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몇 시에 그랬느냐는 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경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 만진 것이냐 아니면 그거랑 무관하게 만진 것이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의 차이죠. 그래도 어쨌든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중대본에 지금 갈 상황이 아닌데 그 시간에 그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냐 아니면 그 시간에 뭐 한 30분은 머리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청와대 해명은 나름대로 설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언론 보도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어차피 중대본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경호상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만졌다면 우리가 크게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한겨레 신문이나 SBS 보도처럼 그거와 무관하게 뭐 머리를 한 90분간 만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저는 청와대 말이 맞다 그래도 비판 받아야죠. 보세요. 1km밖에 안 되는 그 중대본 항상 필요할 때 가는데 거기에 경호 조치를 하는데 당장 2시간 15분이 걸려요? 아니 2시간 3시부터 5시 반까지?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1시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전에 실제 도착하기까지는 그래도 꽤 걸렸어요. 2시간 15분 걸렸어요. 잠시만요. 사전의 경호 조치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중대본을 방문한다는 것은 관에서 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위의 요소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 단 큰 위의 요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월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황망한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국가 재난적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의전 절차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머리 만지는데 소요된 20분, 청와대 해명을 빌자면 20분 외에 그 나머지 시간에 또 뭐가 또 있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있다 대해서 자꾸 거죠? 명확한 해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의혹이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들도 머리 만졌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이 말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클 수 있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롭게 이제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 딱 2개만 찍겠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오후에 대통령이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외부에서 미용사가 들어왔다. 이 두 부분이 그동안 뭐 전혀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모르던 일 중에서 새로 나온 2가지 팩트입니다. 이 팩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뭐 각각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경호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차마 세월호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그날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지만 경호상 비밀 때문에 말을 못한 거라고 보아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한 것은 머리 만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여쭤보지 못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꼭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 그래요? 얘기했던 예. 것은 일반론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때는 머리 만질 줄 모르고 그렇게 정말. 그렇죠. 모르고. 예. 아니 머리 만지는 거는 짐작은 했을지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머리 만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을 것이다. 이거는 그런 정도까지는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는 일반적이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몇 시에 어디에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경호상. 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론이었을 것이고 그 뒤에 7시간을 물어보지 못했다는 부분은 7시간에 관해서 요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했습니까? 라고 자기가 여성 대통령이니까 못 물어봤다. 그러니까 거기 왜 여성 대통령이라는 게 들어갔을 거야? 여성으로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걸 김기춘 실장이 그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걸 암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머리 아니면 뭐 배고 해반 그럴 주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미용이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예. 있고 머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자가 안 하는 거를 한다는 개념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쯤에는 아마 김기춘 실장은 이제 대충 파악하고 상황 있었을 것이다. 파악이 돼서 예. 뭐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서실장이 알 수 있는 위치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호상 절차 때문에 또 보안상 이유 때문에 일정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민한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든가 정치적 결정사항이 있어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지나치게 사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아주 정책상으로 또는 정치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세월호라는 사건이 역사상으로 가장 아주 파장을 일으킬 만큼 큰 사건인데 그러면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한다면 어느 정도 팁을 줘서 이렇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언론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소위 오프 더 레코드도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데서 의혹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그 궁금했던 세월호 7시간 무엇을 했는지 이제 그 일부분은 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시간 내내 머리 만지고 계셨던 건 아니니까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월호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얘기 좀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으로는 아닙니다. 안전행정부가 본부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대통령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참사가 결과적으로 일어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예, 이제 좀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취재가 이루어지고 청와대에서 조금 더 해명을 해줘야 이제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3시에 지시 내리고 경호실에 지시 내리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내가 머리를 만졌다. 이 정도로는 저 앞선 두 언론의 보도를 이렇게 뭐랄까 뭐 경중이라고 해야 될까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 이거 무너뜨리기에는 청와대 해명이 약간은 좀 빈약해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두 보도를 무너뜨리려면 저 시간에 또 뭘 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저 두 보도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당일날 아무도 출입을 안 했다라는 청와대 해명 자체가 무너진 터라. 그거는 무너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 미용사도 특검에 가서는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제 지금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지만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 특검이 지금
그 시작이 됐으니까 예. 특검에서 저 부분에 관해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미용사가 왔다 갔다라고 얘기만 했어도 이 청와대 해명이 나름의 설득력을 얻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미용사가 다녀갔다라고 청와대가 스스로 실토를 한 꼴이 돼서 아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같은 것을 맞았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뒤늦게 해명에 나섰는데 그 해명이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아라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5일 국정조사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서치했다고 시인했었죠.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태반 주사 대통령 처방했죠. 사용된 건 맞습니다.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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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변 좀. 그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까. 네, 당시 장제원 의원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답변했던 이 실장이 어제 갑자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주사제 파문이 커지자 부랴부랴 해명한 건데요. 박 대통령의 의료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주사를 맞은 박 대통령은 어떤 주사인지도 모르고 맞았다고 했는데요. 또 이 실장은 대통령의 갱년기까지 언급하며 휴식이 부족한 대통령을 위한 시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의사인 자신이 비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맞는 사람이 뭔 주사인지도 모르고 맞는 게 가능한가요? 아마 의무실장이 이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그냥 놔주면 그렇게 안 되죠. 아니 저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이병석 주치의라고 지금 서울대병원장 하는 서창석 주치의 전이잖아요. 이병석 주치의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맞습니다. 거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좀 놔주세요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한 뒤에 일정 시점에 바뀌었어요, 주치의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태반 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왜 태반 주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해명이요. 이게 자꾸만 이게 뒤집어집니다. 스스로 뒤집어지는 논리가 자꾸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가 또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해명을 믿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충격,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게 청와대 의무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의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일반 경호실하고 일반 행정관들, 비서관들이 사용하는 의무실이 따로 있고요. 그게 소위 이제 청와대 의무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의무실은 관지 따로 있습니다. 의무 동일하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의무 약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청와대 의무실 쪽에 이제 약품 이야기가 이제 그걸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이선우 의무실장이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인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 청문회 그 장에 나가서 국정조사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좀 압박 안에 압박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7시간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이 주사 얘기인데 잠깐만요. 지금 오늘 2차 청문회 앞두고 차은택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2차 청문회가 열리는 예정인데 차은택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누가 오나요? 송승각 씨 들어갔어요. 송성각. 자, 저 여성분은 그냥 일반인인 것 같죠?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전 원장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오늘 나온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나 핵심 증인인 최 씨 일가들은 전혀 다 나오지 않는 걸로 됐죠. 이 청문회도 굉장히 관심 있게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올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일단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석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에 관련된 예봉을 피하면서 특검 조사를 대비하고 먼저 관련돼서 자기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는 형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태 씨하고 차은택 씨가 일정하게 이제 딥트라우트 역할을 지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얘기 나올 게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뤄야 될 얘기가 많은데 잠깐 신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 씨 일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의 아들을 받은 순천향대학병원의 의사가요, 정률에 출산을 도왔다는 소식도 좀 있습니다. 잠시 뒤에 2차 청문회 저희 MBN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뉴스 특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